자, 인문예술 2번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노토프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크로노토프가 시간이라는 말과 공간이라는 말의 합성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 방식을 단어의 어원을 밝히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시간과 공간의 합성어인 거예요. 따라서 크로노토프는 뭐다? 시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크로노토프라는 시공간은 과학적인 객관적인 시공간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갖죠. 크로노토프는 단순한 시간과 공간의 결합이 아니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예술적인 효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크로노토프는 철저하게 예술적인 용어임을 알 수가 있고, 예술적 시공간으로서 그 어떤 예술의 효과까지를 드러내는 그런 종류의 시공간을 크로노토프라고 한다는 얘기죠. 자, 누가 주창했느냐? 바흐친이 제시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학평론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은 밀접하며 불가분. 무슨 뜻이야? 분리가 불가능하다. 분리할 수 없다. 자, 이건 일단 당연한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밀접하죠. 공간이 없이는 시간이 느껴지기가 어렵고, 또 시간이 없이는 공간이 그냥 멈춰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둘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요. 특히 문학 작품에서는요, 시간과 공간이 융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융합이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공간을 통해 드러나고 공간은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 채워진다. 방금 한 얘기죠. 따라서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하나, 공간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융합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고요. 알겠어?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공간이 아니라 어떤 문학적인, 예술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차원까지 우리가 논의가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문단에서는 일단 크로노토프를 정의를 해줬습니다. 일단 크로노토프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시공간이죠. 하지만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공간이 아니라 문학적이고 예술적이고 함축적인 시공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시간과 공간은 융합되며 통합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단으로 가볼게요. 바흐치는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이야기를 구체화할 수 있고 피가 흐르도록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시공간이라는 거죠. 자,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시공간 없이는 성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공간이 있어야지만이 사건과 인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상상하거나 느낄 수 있고, 오케이?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그 시공간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소설 속 이야기의 사건, 인물, 이미지, 형상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예술에서, 특히 이제 소설에서의 크로노토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드러나게 하는, 표시되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고 있네요. 이 예시를 읽어보면요, 아주 편해지죠. 예시라는 설명 방식은 아주 친절한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에서 6세기 그리스의 어떤 로맨스에서 나타나는 크로노토프가, 일단 첫째, 시간적 요소 있어야 되겠죠? 공간적 요소 있어야 되겠죠? 이것의 융합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에서 6세기 그리스 예술에서 흔히 쓰인 시공간은요, 모험이라는 시공간과 낯선 공간이라고 하는, 모험이라는 시간과 낯선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융합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험의 시간은요, 뭐 납치되거나 탈출되거나 막 추격되거나 하는 그런 짜릿한 그런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모험의 시간에서 펼쳐지고요. 그 시간은 어떤 공간에서 구현되느냐? 여러 나라들을 포함하는 크고 낯선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모험의 시간이나 이 광대한 낯선 공간은요, 어떤 특별한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물리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보면은 뭐 2에서 6세기 같은 시간이라든가 혹은 뭐 그리스라든가 페르시아 같은 그런 공간들은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것이 페르시아든 이집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구체적인 시간이나 구체적인 그런 객관적인 공간은 그냥 객관적이고 표피적인, 표면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 뭐라고 했어요? 객관적 차원을 넘어가지고 함축적 의미로 나아가야 되겠죠? 이 일반적 시공간과 크로노토프는 그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바로 이 시공간이 결합하면서 객관적 차원에서 벗어나서 모험이라든지 낯선이라든지 하는 그런 함축적 의미를 담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2에서 6세기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모험의 시간이라고 하는 함축적 의미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리스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냥 그 지역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다, 페르시아가 지도상의 어느 곳에 있다 같은 객관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낯설고 광대한 공간이다 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기능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시공간이 융합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이미지, 바로 무언가 낯선 공간에서 새로운 모험을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창조해 나가면서 이야기에 힘이 생기고 독자에게 표시물로서 전달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단은요, 예시라는 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객관적 시공간과 이 크로노토프라는 시공간이 어떻게 다른가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분석했던 것이 소설에서의 크로노토프의 어떤 기능이라면 연극에서도 충분히 이제 분석하는 데 쓰일 수가 있겠죠. 자, 소설과 연극의 차이는 뭐냐면요, 소설은 전적으로 글에 의존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시청각이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낸다고 하면, 연극은 실제로 구현되기 때문에 시공간이 구체적인 시청각으로 직접 지각이 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연극과 소설은 약간 다르죠. 뭐 금방 알 수 있죠. 연극과 소설이 어떤지는. 이 부분은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연극의 시공간은요, 세 가지 시공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소설하고 다릅니다. 연극이 직접 표현하고 제시하는 명시적인 시공간, 그리고 함축적인 시공간, 그리고 심리적인 시공간. 자,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각각의 정의가 중요하겠죠. 자, 명시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드러나 있는 시공간을 얘기를 하는 걸 거고요. 함축은 그 안에 숨어 있는 어떤 상징이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 시공간은 이제 느껴지는 느낌의 차원에서 수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예시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입센의 연극, 아까는 이제 그리스 2에서 6세기의 그레스 로맨스 소설을 예로 들었다면은 이 문단에서는 당연히 연극을 예로 들어야 되겠죠. 입센의 유령에서 1막의 배경은 온실이 붙어있는 아늑한 거실로 유리벽 바깥에는 풍경이 비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거실이라는 것과 그리고 바깥의 풍경은요, 바로 명시적인 시공간입니다. 그야말로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객관적 배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강백의 파수꾼을 예로 들자면은요, 이 파수꾼이라는 이제 희곡에 보면은 그 무대에 망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망루. 그 마을 끝부분에 이 망루가 있는데, 이 망루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높은 데서 무언가를 관찰하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배경일 뿐이에요. 그냥 입센의 유령에서도 그냥 이 거실과 풍경 같은 것들은 그 어떤 상징성을 담기 전에 그냥 그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객관적 배경으로서의 시공간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명시적 시공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시되어 있는. 자, 여기에서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보여주는 거실과 우울한 현실을 암시하는 밖의 시공간이 충돌하면서, 자, 여기 바로 뭡니까? 중산층의 안정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실을 한 번 더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뭔가를 해석을 한 거지, 상징적으로. 그리고 바깥에 유리벽 바깥의 풍경도 그것이 외부의 음울한 시대 현실을 암시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새롭게 나아간 함축적 이미지란 말이야. 자, 이렇게 명시적 시공간이 한창 더 나아가서 상징적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시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이 망루가 정보를 통제하는 어떤 권력의 도구라고 하는 뭔가 상징성을 갖는 것처럼. 자, 그 다음 갈게요. 이런 시공간 속에서 작품의 등장인물은 우울하고 불안한 공간 속에 갇혀있다고 느끼며, 자, 여기서 어때? 우울과 불안, 바로 그것을 통해 형성되는 심리적인 느낌이 바로 마지막에 심리적 시공간이라는 거죠. 따라서 뭐 이런 부분에서 예시들을 이렇게 준 다음에 각각의 시공간을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출제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명시적 시공간, 아까 그 얘기한 드러난 그 딱 거실이라고 하는 객관적 정보, 이것은 시청각을 통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크로노토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까 크로노토프는 뭐까지 가능해야 돼? 바로 함축적 의미의 차원까지 논의돼야만 크로노토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명시적 시공간이 어떤 함축적이고 심리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크로노토프가 생겨난다 이 말인 것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 명시적 시공간이 크로노토프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하면 틀린 거야. 왜냐? 명시적 시공간이 있어야 그것들이 이제 다른 뭐 시대적인 요소나 뭐 작품의 상징성이나 뭐 이런 것과 결합하면서 함축적인 심리적 시공간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명시적 시공간은 크로노토프까지 나아간 시공간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크로노토프는 시공간의 결합에서 어떤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죠. 뭐야? 작품 시간과 공간이 결합되면서 이것이 이 안에서 뭐가 생겨날 수 있어. 이게 시공간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 시공간에서 뭐야? 크로노토프가 창출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 개의 시공간이 결합하면서 환기하기도 한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의 시공간은 어떤 크로노토프를 창조하죠. 시간과 공간의 결합으로서. 근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 합쳐진 시공간들의 연속으로 시공간이 작품 속에 시공간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시공간과 시공간이 결합하면서도 또 크로노토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한 편의 연극은 여러 장면으로 구성되면, 자, 이게 장면들입니다. 이 하나가. 이 시공간 하나들이 장면들이고요. 각 장면에서 제시되는 여러 개의 시공간은,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장면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장면 속에도 또 여러 개의 시공간이 제시가 될 수가 있죠. 그들은 조화를 이루거나 또 대립을 이루기도 하면서 연결되는데 어떤 그것은 이미지로 만들어낸다. 마치 시간과 공간이 연결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듯이 어떤 시공간과 시공간이 결합되면서 또 어떤 함축적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결합으로 형성되는 크로노토프는 감상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당연한 것이죠. 연극이 공연되고 있는 중에는 무대 위의 허구적 시공간과 객석의 실제적 시공간이 공존하고 있는데, 자, 또 바보가 있어. 자, 이거는 이제 무대 위였죠. 자, 이게 무대 위란 말이야. 자, 무대 위의 시공간은 기본적으로 허구입니다. 허구. 무대 위에서는 상상의 이게 무대야. 바로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는 이게 무대라고 합시다. 자, 근데 이 객석에서는 의자들 이렇게 앉아 있는 요 객석에서는요, 또 우리 현실의 시공간이 흘러가고 있죠. 따라서 또한 어떤 시공간들이 있는 거야? 무대 위의 허구적 시공간과 객석,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관객이 위치하고 있는 실제의 시공간이 있다 이거야. 심지어 그것들이 상호작용하기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양상이 되게 다양하죠. 시간과 공간이 상호작용하여 시공간을 창출하는 것, 시공간과 시공간이, 그러니까 무대 속의 시공간과 시공간이 또 상호작용하는 것, 그리고 뭐야? 무대 위의 공간과 객석의 시공간이 또 상호작용하는 것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연극의 허구적 시공간이 우리에게 수용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억을 활성화하고, 저 뭐가 떠오르는데? 그리고 뭐가 나오겠는데? 이렇게 예상하기도 하고, 따라서 관객은 그 서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 같은 것들이 또 동원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작품 속과 또 우리의 시공간이 또 우리 상호작용하면서 이 작품과 관객이 상호작용하면서 예상과 뭐 지식에 대한 동원과 또 이런 상호작용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글은요, 크로노토프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소설 그리고 연극 등의 예술에서 시공간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내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글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여러 학자의 견해를 소개했다. 뭐 바흐친이 처음에 개념을 얘기했다고 한 적이 있지만 뭐 이런 작업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개념과 특성을 설명하고까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설과 연극에 적용되는 모습, 답 2번이 돼야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무대 위의 상황이 허구의 상황이라는, 그러면 요게 바로 이제 무대 위의 이제 시공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관객은 이제 실제적 시공간에 있고요. 이 둘은 다르죠. 자, 관객들이 현재 보고 있는 무대는 초라하지만 광대한 전쟁터가 될 것이며, 오케이, 이런 것도 이제 광대한 전쟁터, 그리고 갑옷 입은 용사,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객관적 시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 관객은 뭐뭐 의미를 떠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객과 이 뭡니까 무대 위의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억하고 수용하게 하는 이런 것도 모두 다 무대 위의 어떤 그런 시공간이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보기인 것 같습니다. 자, 1번. 허구의 상황을 대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은 무대 위 명시적 시공간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준다. 그렇죠. 영국과 프랑스가 맞서고 있는 전쟁터이며 용사들이 된다고 앞에 말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함축적인 시공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무대 위의 배우들을 갑옷 입은 용사들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크로노토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명시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작품 속의 허구적인 시간과 공간이 결합해가지고 어떤 광대한 전쟁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3번 가겠습니다. 광대한 전쟁터라는 허구적 시공간과 관객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상호작용하면서 관객들의 작품 속에 영향을 준다. 뭐 읽으면서 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크로노토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상상력이 개입되면서 광대한 전쟁터라고 하는 함축적 시공간이 된다. 맞겠죠? 무대가 뭐가 전쟁터야. 무대는 그냥 공연장 위인데. 하지만 관객들의 상상력에 의지되면서 결국에는 이것들이 의미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크로노토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5분밖에 될 수가 없겠는데 역사 속의 전투는 무대 위에 시간적 공간적 표지물과 무관하게 형성된 아이고 이거는 지문을 안 읽어도 틀리겠네. 분명히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 뭐죠? 시간적 공간적 표시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시공간과 그리고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흐친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공간은 불가분이다. 맞고요. 자, 융합은 시각적으로 느끼할 수 있다. 맞고 시공간이 융합돼서 시공간이 흘러갈 때 우리는 그것을 시각적으로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완전체로 총합된 시공간은 그렇죠.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공간이 형체를 부여하는 예술적 효과는 객관적 의미. 아이고 이거 객관적 틀렸네. 자, 시공간이 이야기의 형체를 부여하는 효과는 객관적 시공간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이고도 함축적인 상징적인 시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죠. 4번 가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이 어디였을까요? 오케이. 관객은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내 지식을 동원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객이 작품을 전달받고 뭐 자기 지식과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 이 말이죠. 자, 특별한 서사나 사건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공연 중엔 연극인 크로노토프가 기억에 저장되는 아이고 지금 저 문장의 기억 문장의 핵심이 뭐야? 관객들은 뭐야? 떠올릴 수 있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자, 이 기억에 저장되는 과정은 떠올리는 과정하고는 거리가 멀죠. 2번 가보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형성되는 지식, 새로운 관점 모두 다 이 작품의 시공간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뭔가를 떠올리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작업이에요. 감상에 도움을 준다? 에이, 아니죠. 관객의 경험을 통해서 분리되면서 시간과 공간으로 다시 분리된다는 건 뭔 얘기고 이미지를 만든다는 건 뭔 얘기야? 기억에 대한 이해를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자, 5번 가볼게요. 크로노토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객석과 무대가 상호작용하면서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 중에 하나죠. 바로 작품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들을 동원하면서 무언가를 떠올리면서 작품을 해석하게 되겠죠. 따라서 바로 뭡니까?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상호적인 상호과정, 그러니까 상호과정적인 그런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는 5번 선지만이 유일한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요 정도에서 해설은 끝마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